아, 아. 어, 네. 안녕하십니까, 새내기 여러분들. 네, 이번 연도 생명화학공학과 학과 설명회 진행을 맡은 생명화학공학과 과대표 홍유승입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네.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품 추첨의 경우 네, 이번 연도 생명화학공학과 학과 설명회 진행을 맡은 생명화학공학과 과대표 홍유승입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약간 스피커 이슈가 있었는데 다시 시작해 볼게요.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품 추첨의 경우에는 마지막 순서에 진행되오니 여러분들 다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계속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학사 주임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기준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있는 사람은 똑같은 옷 입은 학사주임 교수 정기준 교수입니다. 제가 원래 마이크를 잡으면 좀 엄숙한 분위기를 만드는 특기가 있는데 일부러 좀 톤을 좀 높여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제가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볼 수는 없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도 제가 환영을 합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한 2년 만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서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가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학생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이런 자리를 갖는다는 게, 또 수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그런 시간인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와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30년 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30년 전에 저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학과 설명,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학과 설명이라는 것이 이맘때쯤 열리게 되는데 그 늦은 밤에 저희들의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풍부한 피자와 통닭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뜻깊은 그런 행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학교 축제가 있었고 가을에는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행사가 이 학과 설명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1학년 때 꿈이 하도 많아가지고 절대 한 과를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 과를 가서 시간이 되는 대로 참석을 해서 많은 피자와 통닭을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다른 과 가지 말고 여기 학교만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음식은 제공을 못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대신 음식 대신에 매우 많은 경품들이, 그렇죠? 그 사이버거 있긴 합니다. 많은 경품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좋은 경품들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과 좋다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 잘 공감을 못할 것 같고 뒤에 고동현 교수님이랄지 또 선배님들이 굉장히 좋은 그 자료들을 준비를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우리 학과가 얼마나 좋은 학과인지 알고 내년에 꼭 우리 학과에 오셔서 좋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대학생활을 아직 즐기지 못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꼭 우리 학과에 와서 올해 누리지 못했던 그런 대학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학과에서 저희 교수님들이 최대한으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정기준 학사주임 교수님의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정기준 교수님 이외에도 김범준 교수님, 고동영 교수님, 이도창 교수님, 이현주 교수님, 김유식 교수님이 와주셔서 간단하게 인사말 한 마디씩 나누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도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 교수입니다. 저는 한마디 더 하는 줄 알았는데 한마디만 하셔가지고 저도 인사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임 학과장이고 여러분이 똑같이 새로 학과장이 됐고요. 만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얼굴들이 저희 학과에서 다 볼 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유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동현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학과 설명 때 좀 더 자세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6분의 교수님의 인사 말씀 들을 수 있었고요. 다음 순서는 방금 인사하셨던 고동현 교수님의 학과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혹시 이 소리를 줄이는 아니요, 근데 송출 스피커가 여기 꺼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새내기 여러분들, 새내기 분들 맞으시죠? 네, 일단 저도 이렇게 강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강의실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서본 적도 없고 맨날 줌으로 하든지 얘기를 줌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앞에다 슬라이드 띄워놓고 슬라이드가 사람인 것처럼 항상 대화를 했었죠. 근데 이렇게 좀 실제로 여러분들을 보게 되니까 기분도 좋고 좀 뭔가 코비드 이전으로 돌아간 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 선배 교수님들의 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학과 설명을 드리게 되는 자리인데요. 사실 앞에 여러 선배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주니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긴 건 주니어는 아닙니다. 네, 미안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굉장히 주니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중한 임무인 저희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이런 직책을 맡게 돼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나름 또 굉장히 신선한 마음으로 이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입니다. 케미컬 앤 바이오몰레큘러 엔지니어링. 일단 포인터가 없어졌는데요. 네. 케미컬 앤 바이오몰레큘러 엔지니어링, 한글로는 생명화학공학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뭘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연구를 뭘 하는지, 아니면은 이 학과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나가면 뭘 하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누군지도 좀 더 아주 간단히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동현이고요. 제 이름은 고동현이고요. 저희 2007년에 학사를 받고 2013년에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연구 분야는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분리막 이런 연구 분야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7년에 은퇴하신 이흥 교수님께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보시면은 이 빈 공간들이 좀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흥 교수님이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1980년도에 조지 또더스 교수님한테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몇 세대 좀 더 올라가 보면은 빌헬름 오스발트라는 분께 이런 이제 아카데믹 트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909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요, 조셉 게이리삭, 그러니까 보통 잘 아시는 샤를의 법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볼륨은 템퍼레처에 비례한다 라는 법칙은 사실은 샤를 게이리삭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단어가 길어가지고 게이리삭을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샤를 게이리삭의 법칙이고, 요게 결국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이렇게 정립이 됐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케미컬 컴포지션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은 H2O다.
수소 2개랑 산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를 밝혀낸 사람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면은 이 사람의 한 2세대 정도 전에 스승님은 안투안 라부아지에,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제 창시를 하고 뭐 설파를 하셨던 그런 라부아지에라는 학자입니다. 좀 더 올라가 볼까요? 마지막으로 올라가 보면은 가프리드 빌헬름 라이프니츠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라이프니츠는 뭘 정립을 했죠? 뉴턴이랑 굉장히 패러럴하게 미적분을 만들었죠. 뭐 굉장히 뭐 철학가로서도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컴퓨테이션에 대해서는 이진법도 정립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이은 교수님께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라이프니츠의 학계를 이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여러분 중에 뭐 몇 분이 저한테 박사학위를 받게 되시면은 라이프니츠한테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좀 재밌어 보자고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좀 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정말 케미컬 혹은 케미컬 엔지니어링 혹은 케미컬 앤 바이오몰레큘러 엔지니어링, 사실 뭐 이 앞에 붙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케미컬이든 뭐 바이오몰레큘러이든 케미컬 앤 바이오몰레큘러 엔지니어들이 도대체 뭘 하냐, 이거를 좀 이제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단한 동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What in the world do chemical engineers do? Make life-saving medicines accessible to everyone. Develop and deliver new energy sources safely and responsibly. Eliminate plastic waste from our oceans. When it comes to getting things done, chemical engineers have a pretty full to-do list. We do the math, science, and engineering to make medicine accessible, water drinkable, air breathable, the deep thinking to make the environment sustainable, systems affordable, safety reliable. We make discoveries scalable and the inconceivable feasible. So what in the world do chemical engineers do? We take things that have never been done and get them done for good. 네, 사실 이 비디오는 작년에 미국 화학공학회라는 AICH라는 단체에서 만든 비디오인데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화학공학자가 뭘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혹은 생명화학공학자가 뭘 하냐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마 일반 사람들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뭐 그 사람들 그 석유 만지는 사람들 아닌가? 뭐 혹은 뭐 배터리 만진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실제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케미컬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케미컬 엔지니어들은 뭘 할까? 그리고 뭘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사실 좀 무섭긴 한데 처음으로 매스를 얘기를 하죠. 케미컬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매스를 먼저 얘기하는. 두 번째로 사이언스를 얘기하죠. 이 안에 이제 케미스트리도 들어가 있고 뭐 바이오 케미스트리도 들어가 있고 뭐 바이오 몰레큘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큰 학문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 과학, 공학 세 가지를 다 같이 모아서 뭘 하냐.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이런 약들을 좀 더 여러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들거나, 깨끗한 물을 만들거나, 깨끗한 공기를 만들거나, 뭐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뒤에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에너지나 환경을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 공정 시스템을 좀 더 구현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그런 공정들을 돌릴 때 터지지 않게 안전하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새로운 발견들을 좀 더 스케일업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불가능한 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결국에는
케미컬 엔지니어들은 실제로 정말 케미스트리만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하는 일은 케미스트리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기존에 되지 않았던, 있던 적 없던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케미컬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모호하죠, 얘기들이.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더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메디슨 어세서블이 가장 맨 처음에 나왔죠. 왜 메디슨을 누구에게나 액세서블하게 만드는데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사용이 됐을까를 좀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2칸씩 뛰어앉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SARS-CoV-2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디스팅트한 이런 그 특징은 그 앞에 이 표면에 스파이크 프로틴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만약에 폐로 들어가게 된다. 그럼 폐에 이제 뭐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뭐 기관지에 서식을 한다 하면 뭐 이런 감기와 같은 증상을 통해서 이런 이 바이러스와 그런 유증상들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이거를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냐? 사실 코비드-19 백신은 저는 감히 여기서 좀 정의를 하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케미컬 엔지니어링의 전쟁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타임라인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좀 이따 하나씩 보시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SARS-CoV-2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겉에 스파이크 프로틴들이 있고 이런 스파이크 프로틴을 만드는 스파이크 진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바이러스들이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지고 바로 DNA 시퀀스가 바로 이 시퀀싱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DNA 벌써 DNA의 전체적인 그 서열을 다 해독을 해서 2020년 1월, 3월이면 벌써 DNA 시퀀스는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DNA 시퀀스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뭘 했냐? 그러면은 메신저 RNA를 만들어서 이게 DNA 시퀀스 리빌 되자마자 48시간도 안 돼서 이런 스파이크 프로틴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리semble 할 수 있는 메신저 RNA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생명과학과나 화학과의 일들과 좀 더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mRNA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무찌를 수 있는 백신의 이제 가장 모체가 되는 메신저 RNA를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낳게 되죠. 얘네들을 도대체 어떻게 사람 몸에다 집어넣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mRNA는 잘 부서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mRNA와 다른 케미컬들과 뭐 섞게 됐을 때 문제점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사람 몸에다 집어넣는가가 사실은 하나의 그 가장 큰 난제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1월에서 3월에 벌써 DNA 시퀀스가 나왔는데 mRNA는 뭐 그때 뭐 바로 만들어졌겠죠? 뭐 바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백신을 맞은 게 언제일까요? 뭐 한국은 뭐 차치를 하더라도 이런 그 백신을 만든 백신 제조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맞은 게 그해 12월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거의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볼까요? 자, 그럼 mRNA, 메신저 RNA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뭐 다양한 종류의 사실 이름도 모르겠는 이런 그 케미컬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굉장히 긴 체인들이 양쪽에 붙어 있는 뭐 케미컬들도 있고, 한데 얘네들은 보통 저희가 지젤이라고 부르죠. 리피드라고 하는 그런 분자들인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게 mRNA를 그러면 리피드랑 같이 섞어서 이 리피드로 나노 파티클을 만들어서 이 사람 몸에다 주입을 해보자라고 하게 된 게 코비드-19 백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리피드 나노 파티클은 사실은 얘네들은 이렇게 양쪽으로 뭐 긴 팔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뭐 좀 잘 섞어 놓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좀 자가 조립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셀도 만들고 뭐 코어쉘 구조도 만들고요. 그런 뭐 자기 조립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mRNA랑 이런 리피드 파티클이랑 넣고 조심히 빠르게 믹싱을 해주면은 이런 자가 조립된 이런 그 하나의 캡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RNA가 이런 그 리피드 파티클 안에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죠. 이게 제가 여기는 크게 그려놨어도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나노 스케일의 그런 파티클입니다. 그러니까 mRNA가 안정적으로 잘 저장되어 있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리피드 나노 파티클 안에 스파이크를 이제 인스트럭트 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 RNA가 들어있는 이런 백신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였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맞았을 것 같은데 모더나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익스클루시브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파이자와 바이온텍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더나는 그럼 누가 만든 회사냐 봤을 때 MIT 화학공학과 교수님인 로버트 랭어, 밥 랭어 교수님이 창립한 이 바이오텍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MIT의 화공 기술인 이 나노파티클을 조립을 하고 그리고 이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정 기술을 통해서 모더나에서 이런 그 리피드 나노파티클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고 전 세계로 이 디스트리뷰트를 할 수가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생명과학, 의학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은 했지만 실제로 바틀렉은 케미컬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생명화학공학과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피드 나노파티클을 좀 더 잘 만들거나 혹은 뭐 공정 최적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거나.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타임라인을 얘기해 보면은 DNA 시퀀스는 금방 저희가 밝혀냈지만 실제로 처음으로 백신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된 건 2020년 12월입니다. 그만큼 이 여기서의 바틀렉을 해결을 한 거는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는 생명화학공학, 즉 화학공학의 기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생명화학공학 기술의 특징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명화학공학 기술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잘 안 보이고 이 사람들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인비저블 테크놀로지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고 뭐 촉매라고 하면은 그 촉매 들어는 봤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안 보이는 그런 기술이 생화공 기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재밌는 이제 통계를 갖고 와 볼게요. 이게 전 세계 에너지를 2020년에 어느 부문에서 누가 어떻게 썼냐를 보면은 한 18% 정도는 상업 부문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사다 팔고 하는 데서 사용을 했고요. 한 20% 정도는 주거 부문. 그러니까 자는데 보일러 때우고 뭐 에어컨 틀고 하는 데 썼죠. 28% 정도는 수송.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류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33% 정도가 산업 부문에서 썼는데요. 사실 여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간과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33% 정도 안쪽에서 거의 한 80% 정도가 화학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공정, 즉 생명화학공학과의 가장 코어 테크놀로지들이 집약이 되어 있는 화학 공정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요. 보통 거의 전 세계 에너지의 한 20% 이상을 쓰는 게 화학공학 기술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모호한 게 좀 더 모호해졌나요? 아니면은 모호한 게 좀 더 클리어해졌나요? 모호한 게 좀 더 모호해졌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술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에요. 저희가 내는 돈 아니잖아요. 저희가 물론 그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뭐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긴 하겠지만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인비저블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일 수 있게 예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큰 석탄 화력 발전소, 500메가와트급 석탄 화력 발전소 한 1000개에서 발전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에너지량이 한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더 히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뭐 가방을 제가 뒤지고 뭐 그러고 싶진 않은데 뭐 학생들의 가방들을 보게 되면은 뭐들이 있을까요? 보면 뭐 아이패드도 있고 뭐 키보드 갖고 다니는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고요. 뭐 계산기도 있고 뭐 랩탑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인조가죽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그리고 그 랩탑 안에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플라스틱도 있고 또 플라스틱 있고요. 뭐 화장품도 갖고 다닐 수 있고요. 합성 섬유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 아이템들을 아이테마이즈 해놓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보통 한 하루에
2kg 정도 소지품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석유화학 공정, 즉 생명화학공학과의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거의 한 1.7kg 정도의 이런 제품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밸류어빌리티를 떠나서, 그러니까 얼만큼 밸류업을 하냐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뭐 옷이나 뭐 여기는 뭐 천연 가죽을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뭐 인조 가죽이라고 써놨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들이 실제로는 저희가 석유화학 공정을 잘 그 트리트먼트를 하고 잘 뭐 합성을 하고 잘 촉매를 통해서 잘 잘라내고 하게 돼서 만들어낸 그런 그 석유화학 제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숨어 있는데 잘 보이지가 않죠. 이 뒤에 이제 뭐 플라스틱을 어떤 식으로 합성을 하거나 플라스틱의 모노머들이 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잘 분리 정제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또 히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요? 아마 수소 경제에 대해서 아마 요즘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수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사실 새내기분들이 수소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도대체 수소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제가 그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그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볼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물어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수소는 물을 쪽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는 그러면 수소는 어디서 오냐?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수소의 95%가 화석 연료로부터 현재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 같은 것들은 뭐 석탄을 저희가 가스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내추럴 가스를 좀 더 새로운 화학 공정인 스팀 메탄 리폼을 통해서 저희가 뭐 이 처리를 해서 만들게 되는 게 수소일 수도 있고요. 거의 95%의 수소가 현재는 아직은 이 화석 연료로부터 유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레이 하이드로젠이니 브라운 하이드로젠이니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만들어진 수소 중에 한 4~5% 정도가 수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뭐 화학 공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어떤 식으로 이 히든 테크놀로지나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화학 공정을 통해서 좀 다시금 한 번쯤 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저기 왼쪽에 있는 좀 더 재생에너지랑 연계를 하는 부분은 아직 현재 연구 단계에 있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재밌게도 여기 들어가는 전체 코어 기술들이 다 생명화학공학과의 기술들입니다. 기존의 굉장히 컨벤셔널한 공정들, 그러니까 뭐 스팀 메탄 리포밍은 내추럴 가스를 가지고 하는 이제 굉장히 대량의 공정이고요. 촉매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더 수전해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에너지 소자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런 재생에너지를 좀 더 잘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플렉서블한 그런 그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잘 저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코어 기술들이 사실은 이 수소 기술 안에 모두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히든 테크놀로지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전기 자동차 굉장히 핫하죠 요새. 모두 다 이제 어떤 그 자동차 회사든 다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싶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전기 자동차야말로 화학공학 산업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전기 자동차는 이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죠. 큰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는 사실 전통적으로 생명화학공학과에서 만들어 오던 이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이런 타이어 같은데도 타이어를 만드는 것도 결국 폴리머이기 때문에요. 생명화학공학과의 지식이 들어가게 되고 사실 전기 자동차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배터리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차체를 경량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차체를 경량화하려면은 좀 더 강성이 있는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겠죠. 생명화학공학의 기술들이 굉장히 코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컨벤셔널하게 전기 어떻게 만들어요? 전기 발전소에서 만듭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뭐 가스 발전소 여러 가지들의 이 기존의 그 화학공학의 지식을 가지고 공정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게 전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5년 후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이제 리드할 수 있는 기술도 사실은
생명화학공학과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 생명화학공학과의 기술이 잘 눈에 띄지 않고 잘 안 보일까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그 학부생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봤거든요. 사실 그 아마 이 학과 대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할 때도 얘기를 할 건데, 저희 화학공학과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생화공에 들어와서 얘기해보면은 한 1년만 지내보면은 왜 이 학과 이름은 생명화학공학과인데 생명도 안 하고 화학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왜 이 학과 이름엔 수학도 없는데 왜 수학만 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부생들의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게 왜 화학을 안 하지? 왜 생명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잘 안 보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내린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고등학교 그리고 학부 1학년 때까지 많이 배워왔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분자 레벨의 일들을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분자가 어떻게 이름을 짓냐, 어떤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냐, A랑 B랑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 분자 집합체에서 화학에 대한 기초를 배우고 물리를 배우고요, 생명과학도 배우죠. 이게 생분자일 경우에 이런 분자 레벨의 기술들을 혹은 지식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화학공학에서 다루는 부분은 분자 레벨도 다루긴 하지만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얘네들 간의 집합체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분자들은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하나의 연속체처럼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컨티뉴엄 메카닉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연속체 레벨에서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요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요즘 굉장히 핫한 메타 유니버스가 있죠. 저희는 생각해보니까 메타 레벨에서 이 공학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분자 레벨, 베이스 레벨에서 이 하나의 지식만을 탐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메타 레벨에서 이런 분자 레벨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 것인가. 즉 생명화학공학과의 코어는 메타 레벨, 분자 레벨을 서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 이런 각각의 스케일에 대한 멀티 스케일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제 어려운 점이자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과에서 보는 것은 원자 그리고 분자 스케일에서의 지식, 그리고 공정 단위 스케일에서의 지식, 거의 메타 레벨 이상의 그런 큰 스케일에서의 지식을 서로 좀 브리징을 시켜줄 수가 있는, 즉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의 각각 퀀텀, 몰레큘러 메카닉스, 메저 스케일, 더 나아가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유니 프로세스 디자인까지 여러 가지 멀티 스케일을 아우를 수가 있는 이런 하나의 학문을 다루는 학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학은 한 요 정도에서만 하고요, 수학은 거의 다해서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화학 잘 안 하고 생명 잘 안 하는 그런 학과가 생화고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데이터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컴퓨테이션 툴들이 많이 뛰어나졌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이런 AI 툴을 가지고도 이런 전체적인 스케일에 다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 잘 안 보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분자 레벨의 베이스 레벨의 지식이 아니고 좀 더 그 상위 레벨인 메타 레벨의 지식을 이용한 공학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점점 더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학과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과를 선택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한번 좀 추천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앞으로 한 25년 후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5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세상이 변할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전쟁이 나거나 해성이 충돌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런 석유화학 기반의 생산을 많이 해오고 대규모 생산을 하고 대규모 공급망을 통해서 수송을 해왔다라고 쳤을 때, 생명화학공학과에서는 앞으로는 좀 더 서스테너빌리티, 즉 지속 가능한 이런 에너지 생산,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이제 코어 기술들이 접목된 이런 탄소 중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추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좀 더 그 타임라인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앞으로 여기 보면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50년이 끝입니다. 요 정도만 일단 볼게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2000년대 초반에 출생을 하신 분들일 것 같아가지고 2000년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뭐 생화공의 타임라인을 얘기하기 전에 좀 딴 얘기를 한 번만 하죠. 그래서 2016년에 알파고랑 이세돌이 한판 붙었었죠. 그리고 그때 사실은 AI에 대한 붐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뭐 고등학생, 중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AI에 대한 붐이 일어나면서 사실 관련 학과의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뭐 현재까지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진행형입니다. 근데 물론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고 뭐 하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빠르게 지나갈게요. 한 4, 5년 지나면 졸업생들이 엄청 많이 나오면은 좀 경쟁력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시장의 원리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로 다시 넘어갑시다. 자, 2019년 그리고 2019년 말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앞서 말했던 그 생명화학공학과의 전쟁터와 같았던 mRNA 백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자, 그러면은 타임라인을 좀만 앞으로 가서 2030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써놨는데 30대가 뭘까요? 여러분이 30대란 뜻입니다. 2030년에 여러분이 30대가 됩니다. 그때 전 세계는 뭘 보고 있을까요? 봤을 때 사실 지금 더 이상은 이제 그 피할 수 없는 변화가 기후 변화고 이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동의들인데요. 실제로 탄소 중립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실현을 하고 그리고 검증을 하게 되는 게 2030년 정도일 겁니다. 즉 뭐 수소든 탄소 뭐 저장이든 탄소 이 저장을 해서 유용한 물질도 만들든 재생 에너지를 연결을 하든 기후 변화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한 검증을 받는 부분이 2030년 정도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30년이 지나면 한 10년 주기로 이제 팬데믹이 다시 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원하진 않지만 뭐 그때 다시 뭐 생명화학공학자들이 해결하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2030년 이후에는 뭐가 더 중요하게 될 것이냐? 의료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헬스케어 기술들이라든지 팬데믹을 이제 예방을 하거나 팬데믹에 대응을 하거나 또 노령화된 인구들을 또 이제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생명화학공학과의 코어 기술을 통해서 태클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 써놓은 기술들은 다 생명화학공학과의 코어 기술들입니다. 즉 여러분이 한 40대쯤 되면은 생명화학공학과의 헬스케어 기술들이 굉장히 성숙화돼서 여러분들의 평균 수명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자, 2050년까지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먼 미래이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일 것 같아요. 얼만큼 지속 가능하냐. 현재의 석유 기반의 이 사회가 얼만큼 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을 하고 어느 정도로 정말 더 분산된 에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농작물을 만들 수 없게 되거나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런 그 좀 더 스마트팜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의 바로 뒤에 그 생명화학공학과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50대입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를 지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뭐 코딩만 할 건지 아니면은 뭐 기후 변화도 좀 생각하고 아니면 뭐 의료 기술 이제 헬스케어도 해보고 뭐 지속 가능성도 얘기를 해볼 건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생명화학공학과는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런 메타 레벨의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될 건데 제가 한 가지 예를 갖고 올게요. 전기차 있죠. 생명화학공학과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비생명화학공학과는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생명화학공학과는 한 4학년 정도 지나면은 이런 거 배우거든요. 라이프 사이클 어널리시스 해보니까
꼭 전기차가 CO2를 덜 배출할 거라는 보장이 없군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은 배터리를 좀 더 차가 멀리 가게 하려고 배터리 소재의 혁신을 가져오려면은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더 새롭게 디자인된 분자를 이용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전기 발전할 때 배출되는 CO2는 뭐 어떻게 포집할 수 있지? 혹은 어떤 식으로 유용한 물질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화공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뭐 친환경 차니까 무조건 깨끗하겠지. 뭐 전기 사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만들 때 이산화탄소 왜 나오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뭐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 뭐 어떤 중립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기서 좀 뭐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그 프로세스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베이스 레벨뿐만 아니고 메타 레벨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생명화학공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눈들을 띄워줄 수 있게 저희 학과에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께서 다 포진을 해 계시고요. 사실은 어떤 교수님들께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 새내기 세미나로 공을 넘기겠습니다. 새내기 세미나에는 그리고 이건 언제나 다시 청강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는 김현욱 교수님이 지도를 하고 계신데 새내기 세미나에는 여러 가지 그 서브 토픽을 만들어서 뭐 에너지냐, 기후 변화냐, 디바이스냐, 혹은 뭐 코비드 19이냐, 혹은 인공지능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수님들의 그 숏 렉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그 기술들에 대해서 열람을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새내기 세미나 듣고 있지 않으시다면은 혹은 그리고 그 저희 생명화학공학과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김현욱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면 뭐 이메일로 편하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청강을 해서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인데요. 12 저희 생화공의 진로 현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학부 레벨에서는 많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대학원 레벨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산업체로도 많이 가게 되는데요. 뭐 대학원 과정에서의 진로 현황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산업체를 굉장히 많이 가고요. 연구소, 뭐 비정규직, 정규직 둘 다 사실은 구분을 할 필요는 없는데 연구소로도 많이 가게 되고요. 이렇게 뭐 교직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떤 산업체가 이런 생화공의 인재를 탐하느냐를 봤을 때 이런 회사들이 많이 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뭐 바이오로직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 케미컬 관련 회사들이나 혹은 삼성전자, 그 반도체도 사실은 만드는 공정이 화학 공정이기 때문에 이 생명화학공학과의 코어 텍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 현황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화학공학과는 삶의 이제 방향이다. 그리고 메타 레벨의 지식을 사용해서 공학을 실현을 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길게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꼭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따가 Q&A 세션이 있으니까 그때 좀 같이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열심히 설명해 주신 고도원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고도원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 학부생의 레벨에서 생명화학공학과에 대해서 그다음 학사 생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생명화학공학이라는 것은 수학,
물리, 공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약간 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뭔가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은 사실 약간 새내기 여러분들한테 약간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약간 나는 약간 화학공학과에 가야겠다. 보통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나는 화학에 흥미가 있는데 약간 화학과는 싫다.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좀 그런 뭔가 그런 게 있어서 화학공학과를 선택한 친구도 있고, 또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생명화학공학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화학을 배우나? 또 이런 친구도 있고, 또 가끔 이상한 친구들 중에는 왜 화생공이 아니고 생화공이지?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더 생각을 한 친구들은 생명화학공학과면 화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학과다.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네 가지 모두 생명화학공학과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번 같이 생명화학공학과로 진학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약간 생명화학공학과에서 뭘 느꼈냐? 근데 범규 같은 경우에는 화학 빼고 다 하더라. 네. 그다음에 뭐 연우나 우성이 형, 뭐 혜원 선배님 모두 다 약간 생각보다 생명, 화학은 잘 안 하고 보통 수학, 공학 등을 하더라. 우리 북과대 석주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게 다양한 만큼 진로가 다양하다는 것도 생활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생명화학공학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배우게 될 과목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과목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내기 여러분들이 생명화학공학과에 진학하시게 된다면 배우게 될 과목은 생명화학공학 개론입니다. 이 부분을 렉처 노트에서 제가 발췌해온 내용인데요. 뭔가 딱 봐도 뭔가 약간 화학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떠한 약간 문제 상황을 약간 해석하고 그걸 방정식으로 풀어낸 능력, 그게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실제로 이 생명화학공학 개론에서는요, 생화공에서 배울 수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도 분석이라든지 아니 이렇게 흐름도를 알 수 있는 플로우 차트, 그다음에 간단한 연력학적 지식들. 아마도 생명화학공학 개론을 들으신다면 내가 만약 이 생명화학공학을 계속 있게 된다면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되게 감을 잡기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과목은 봄에만 열리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목은 공업유기화학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유기화학의 전반에 대해서 알려주는 과목입니다. 작용기, 여러 합성 방법, 탄화수 화합물 등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약간 하이탑, 약간 화학 2에 나오는 약간 탄화수 화합물, 약간 그쪽과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만약에 유기화학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화학과의 유기화학 1을 들어도 인정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 또한 봄에만 열립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과목은 생화공 해석입니다. 생화공 해석이라는 것은 생화공 해석을 통해서 저희는 생명화학공학도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 수학 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또한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계산들에 대해서 익힐 수 있습니다. 네, 이 렉처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실제로 다른 내용이 편미분 방정식, 상미분 방정식, 라플라스 방정식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응용미분 방정식과 겹칩니다. 그래서 이미 응용미분 방정식을 들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수월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년 봄에 생명화학공학과로 오셔서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듣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 과목 또한 봄에만 열립니다. 네, 자꾸 봄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두 과목은 가을에만 열리는 과목들입니다. 먼저 분자 연력학과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과목은 생명화학공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학문이 연력학에 대해서 다룹니다. 또한 뭔가 분자를 바라보는 시야를 길러주는 과목으로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지금 수강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 이걸 지도하고 계신 교수님은 아까 학과 소개 진행해 주셨던 고동현 교수님입니다. 네, 연력학 전반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초반에는 연력학 법칙, 엔탈피, 엔트로피 등에 대해 다루고 약간 팁을 드리자면 생명화학공학과의 3학분 때 과목인 생화공 물리화학과 상당히 겹침이 많기 때문에 같이 들으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과목은 분자공학 실험입니다. 분자공학 실험은 실험 과목으로서 이 5개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프리 레포트, 리저트 레포트 총 10개의 레포트를 쓰는 과목입니다. 사실 약간 이름이 좀 무섭게 생겼긴 한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약간 어려운 일반 화학 실험인데 약간 시험이 있는, 약간 시험이 곁들여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200번대 전공 필수 과목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전공 필수 과목을 살펴보자면 네, 생명화학공학 실험이 있겠습니다. 생명화학공학 실험의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분자공학 실험과 내용만 다르고 사실상 수업 방식이나 진행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만 다른 점은 분자공학 실험의 경우에는 가을, 생화공 실험에는 봄, 그래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실험 과목 모두 일반 화학 실험과는 다르게 조교님과 1대4 정도로 가까이서 도움을 받으면 실험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생화공 전공 필수 과목은 생명화학공학 디자인 프로젝트, 일명 들어서 생디프라는 과목입니다. 이 생디프라는 과목은 기존의 공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주로 다루는 과목입니다. 사실 그 앞선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다 들어보기도 했고 또 선배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요. 사실 여쭤볼 사람이 많았어요. 약간 후기라든지 팁이라든지. 근데 이 생디프는 거의 들으신 분이 없더라고요, 제 주위에.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혹시 그 창글리 아죠? 창글리? 제 창글리 조교님도 그 생화공 출신인데 그분이 이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약간 팁 같은 거 없냐 물어보니까 새롭게 노트북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뭔 소리냐 하니까 이 생디프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아스펜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이게 굉장히 무겁고 쓰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에타에서 뭔가 검색을 해봤는데 약간 조졌다, 속상하네, 약간 눈물겹게 부탁드립네. 실제로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는 전공 필수 과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은 200번대 전공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과목은 생화공 수치 계산법이라는 과목입니다. 생화공 수치 계산법에서는 근을 찾는 수학적 방법이 누메리컬 메소드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 매트랩에 구현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누메리컬 메소드의 경우에는 생화공에서 코딩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물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매트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형 대수학 개론을 들으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과목은 생명분자공학입니다. 이 과목의 경우에는 제가 곧 소개해드릴 바이오 트랙에 속해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생물화학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과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명화학공학과에서는 수학, 컴퓨터공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 등 여러 가지 분야가 결합되어 있는 과목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나타내어 주는 것이 생명화학공학과의 바이오, 시스템 환경, 소재로 나누어져 있는 테크트리입니다. 그리고 테크트리별로 시간표는 간단히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학과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학년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했던 얘기를 잘 들으셨다면 이렇게 짜면 효율적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생명화학공학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려봤고 이제 학사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화학공학과에는 1학점짜리 전공 과목인 생화공 특강 마이 CB가 있습니다. 마이 CB의 경우 학과 정보 습득, 그다음 교수님과 인간관계 형성, 그다음에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고요. 즐거워 보이는 선배님들 모습 보기 좋네요. 그 다음은 생화공 학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화공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대감, 그다음에 결속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수님들과 연결할 역할을 하고 또 학우 간 침몰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화공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학년, 4학년 과대표단과 학생회장단, 그다음에 총무부, 번역부, 문화부, 행사부, 홍보부로 이루어진 집행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저희 그 자랑스러운 학생의 본을 잠시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과대표단의 경우에는 저희 자랑스러운 정지혁 학생회장님과 그다음 자칭 생화공 윈터라고 하시는 하상민 부학생회장님, 그다음에 저희 그냥 저기 앉은 부과대표 석주, 그다음 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 7명의 친구들과 같이 학과 설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에서 대표적으로 준비한 행사의 경우에는 진입생 MT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 18년도인데요. 불행하게도 19년도 진입생은
MT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제가 꼭 가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매년 봄, 가을, 혹은 봄마다 개양 파티 혹은 딸기 파티 하고 간식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된 날들 속에 약간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릴라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고요. 또한 각종 문화 행사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멘토, 멘티 제도 또한 존재하고 여학생 간담회에 미생 교수님, 이현주 교수님, 조은성 교수님 참석하시는 것으로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자료에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되게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겼고 실착샷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카서포 학술 교류회 또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친목 이외에도 약간 공부도 잘하는 약간 생명학 공학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뭔가 이것저것 많이 말하긴 했는데 사실 이 많은 모든 것들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어요. 사실 거의 다 저도 거의 해본 적도 잘 없거든요. 그래도 저희 학생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학우들의 친목도움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었습니다. 첫째로 올해 봄에는 항공우주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그다음 산업디자인학과 4개 학과 연합한 롤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 여기서 장동건보단 강동원이지 팀 맞았었는데 네, 꼴찌를 했네요. 네. 그 다음에는 신입생 OT를 개최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OT가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로를 약간 심심하게나마 달래고자 교수님의 환영 인사, 친목 레크레이션과 함께 신입생 OT가 개최되었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레크레이션 부분에 진행을 맡았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뭐 이런 거. 그다음 또 약간 뭔가 학업적인 교류도 하기 위해서 OTL 후기 작성 이벤트 또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OTL의 생명화학공학과 과목들을 보시면 이런 약간 빛나는 후기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저번 주 금요일에는 그 진입생들 대상으로 교수님들과 식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한 명당 제가 약간 4인 1조로 매칭이 돼가지고 교수님들께서 아주 맛있는 밥을 사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북과대 그 속주 같은 경우에는 한우 얻어 먹었다고 저한테 자랑하던데, 네, 부럽네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진입생들 대상으로 한 웰컴 박스가 이렇게 약간 예쁘게 CV로가 박혀서 에코백, 텀블러, 우산 이렇게 문화상품권까지 정말 네, 준비가 돼서 배송이 되었고요. 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생명화학공학과 그다음에 학사 생활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Q&A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뭔가 약간 학교 생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뭔가 조언을 해주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윤소희 선배님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카이스트 1, 1학번으로 입학한 생화공은 아니구나, 여러분이 아직. 전 생화공을 진학한 윤소희라고 합니다. 혹시 네, 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세요? 많이 하신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진로를 살려서 생화공을 살려서 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여러분이 아시는 직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라고 했을 때 처음에 고민을 조금 했는데 제가 사실 이번 학기부터 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쉬다가 학교를 왔으니까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제가 생화공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나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사회에서 오래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카이스트를 다니면서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왔거든요. 아이고 마스크 쓰니까 진짜 숨 차다. 그 이제 앞에서 교수님이랑 그 홍유승 과대 맞으시죠? 분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생화공이 제가 생각했을 때 생화공의 장점은 되게 공부를 해놓으면 써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저도 사실 이과에 온 이유가 생물이랑 화학이 좋아서 왔거든요. 근데 막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과에서 어떻게 살아남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선택 과목들 중에 그 생물이나 화학들의 흥미로운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생물화학공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수업에서는 예를 들면 뭔가 생물학적 지식들도 같이 알려주시는데 뭐 아미노산이 이제 염기에 있을 때랑 산했을 때 형태가 바뀐다 뭐 이런 설명을 하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듣고 있었는데 이게 이용될 때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하면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암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 몸보다 pH가 낮아서 그거를 이제 암세포를 치료한다든지 그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 하면서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흥미도 많이 생기고 아까 백신 얘기해 주셨는데 백신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모더나랑 화이자랑 어떻게 다르냐. 사실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물질들은 같은데 그 비율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특허 때문이다. 이러한 뭔가 현실적인 것들이랑 되게 연관지어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좀 앉아 계시지만 저 나노화학기술 강의를 이도찬 교수님께서 해주시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양자역학 듣는 것 같고 이랬었는데 그 입자가 이제 사이즈가 작아져서 어느 수준까지 가면 벌크와 성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밴드갭이 이게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커지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물질이라도 다른 이 어떠한 특정 색깔을 내면서 그러한 성질들이 이제 퀀텀 닷 이렇게 해서 그런 디스플레이에 이용이 된다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 수업 시간에 내가 항상 뉴스나 시사로만 접하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내가 배우는 것들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되게 수업하면서 과목에 대한 흥미도가 많이 높아지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막 향후 25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 일단 인간은 생물이고 그리고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게 뭐 그걸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생물화학공학과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떠한 트렌드가 오더라도 뭐 AI가 핫했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가 핫해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더라도 제 생각엔 가장 엔지니어링 중에 클래식한 엔지니어링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생화공을 약간 생물학적 지식, 화학적 지식이 그래서 좀 필요하니까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수학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응미방은 암기 과목이거든요. 아까 막 수식 진짜 어렵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들으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제가 5년 쉬다가 와서 듣는데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더 저보다 똑똑하시니까 아마 오시면 되게 금방 적응해서 과목을 다른 전공 과목들을 수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생화공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생화공의 장점이고 그리고 이런 지식들이 있으면 진짜 좋은 게 제가 밖에 나가서 뭔가 뭐 어른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시사 얘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문을 많이 읽는데 그런 걸 읽을 때 화제가 되는 이야기들의 바탕에 그런 근본적인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 궁금해서 찾아보더라도 이해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좀 세상을 보는
시각도 좀 더 넓어지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도 같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화공이 정말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재입학할 때도 과를 바꾸지 않고 이과를 골랐습니다. 제가 졸업을 못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정말 좋은 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느끼는 카이스트를 다녀서 좋은 점은 우선 다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장점을 많이 못 느끼셨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대전이라는 조금 대전을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고립된 지역에 있고 그리고 다 같이 생활하는 패턴이 비슷하고 생활 반경이 비슷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가족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학우들이랑.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정말 학교 친구 만날 때, 학교 다닐 때 막 항상 열심히 세수하고 샤워하고 수업 가지 않잖아요. 아침 수업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대면 수업 대면 수업을 하다 보면 못해요. 막 아침에 9시 수업 있고 이러면 막 늦을까 봐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늘 보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제 입학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친구들이랑 굉장히 끈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뭔가 이런 특별한 환경 때문에 그런 졸업생들 간의 친목이 굉장히 오래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다른 점 하나로는 사실 영어 강의 조금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영어 강의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영어 강의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 새내기 세미나가 아니고 생화공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때 거기 이제 마이클 도티라고 외국인 교수님 분께서 강연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강연 전에 좀 일찍 접속해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영어로 설명을 이렇게 해도 괜찮겠니?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저희는 영어로 강의를 원래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되게 되게 좋다. 그러면서 영어가 학문의 공통된 언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뉴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라틴어로 모든 걸 다 작성했다고 해요. 영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다든지 그리고 어느 한 기간 동안은 또 독일어가 학문의 공통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 독일어로 그거를 다 했어야 한다든지 그런 시대별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영어가 세계 공통 언어인 것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공감했거든요. 제가 그 분야를 하고 있지 않지만 지나고 나서도 그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적고 살다 보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친구들이랑 모르는 거 물어가 보면서 영어 강의에 적응을 해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얘기를 짧게 하려고 올라왔는데 아무튼 그런 좀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저는 일하면서 되게 많은 분야의 분들을 뵀는데 생각보다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해 계세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SKT랑 ADT 캡스가 협업해서 하는 그 캡스 ADT 캡스라고 어플로도 있는데 집 앞에 CCTV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좀 집 안에도 되고 그런 것 행사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 이제 캡스 본부장님도 카이스트 출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나더라도 조금 편안하게 저 뭐 카이스트세요? 저도 카이스트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상치 못한 곳에. 방송국에서도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잘 견뎌내면은 나중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생화공 과목들 아까 좀 어려워 보이는 과목들은 그 해만 건디면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재밌는 과목들 선택해서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 정도 고생한다 생각하고
들으면 되게 재밌게 학과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공부하기만 했는데 많이 노르세요. 많이 노셔도 됩니다. 그냥 학교 친구들 하는 만큼만 공부하면서 놀 거 다 열심히 놀아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졸업해서 다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학교 친구들을 너무 이렇게 아무래도 학점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경쟁자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잘하자라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다리던 Q&A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Q&A 준비를 위해 의자를 잠시만 준비하겠습니다. 네, 원래 의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일렬에 앉아 계셔서 의자 준비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아직 경품 추첨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실 때 뭔가 이름 쓰시고 상자에다 뭐 넣으셨잖아요. 만약에 이번 Q&A 시간에서 질문을 하시면 사실 당첨 확률이 3배가 되니까 뭐 평소에 약간 나 이런 거 궁금했는데 약간 하시는 분들은 교수님들한테 질문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 주세요. 경품 좋은 걸로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무 얘기로 상관없으니까 질문해 주시면은 네,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흰색 후드 입으신 분. 학과 설명회를 듣다 보니까 세상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하려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생화공 같은 경우는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학과 설명회에서 들었는데 학부 졸업생은 전문가로 안 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석박은 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생명화학공학과의 학부를 졸업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을 얻고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혹시 해당 질문 답변해 주실 교수님 계실까요, 혹시? 처음부터 너무 날카롭고 어려운 질문이 들어가지고 학사주임 교수라는 이유로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수준의 일단 보통의 아까 진학 상황이 나왔었는데 보통의 학부를 마치게 되면은 한 70% 정도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보통 이제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구분하자 그러면 학부 과정은 이제 이 전반적인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텍스트북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대학원 과정은 이제 어떤 텍스트북의 틀에 박히지 않고 정말로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전문가로서 저희가 이제 양성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나중에 연구소를 가든 대학을 가든 회사를 가든 어떤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에 와서 석박사 과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학부만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해서 일단 취직을 한다고 했었을 때 국내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상당히 탑 클래스의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문성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저한테도 이제 진로 고민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말을 해요. 본인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서 저 찾아오거든요. 제가 이제 심지어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공학은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오는데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 걸로 고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기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카이스트에 입학하는 그 순간 국내에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인재들이라고는 하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는 굉장히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학교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깨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대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걸 깨칠 수 있도록 저희 학교에서는 학과에서 모든 교수님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네, 저기 뒤에 맨 뒤에 안경 쓰신 남성분. 네, 우선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른 과에는 다른 과만의 동아리가 있는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생화공과에는 어떤 생화공만의 동아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학부 산하 동아리 아이케라는 동아리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요새는 이게 원래 대면 기반의 활동을 좀 많이 하는 동아리라 이제 비대면 이후에 조금 이제 활동이 좀 뜸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대면 활동을 전환을 하면서 다시 살아날 예정이고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일단 MIT랑 연합을 해서 진행하는 케미카 컴피티션 같은 그런 일도 진행을 하고 다양한 이외의 활동들도 진행을 하니까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제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K가 그 학부 동아리인데요. 그러니까 학부 동아리가 결국 뭐 하는 거냐면은 그 화학공학회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화학공학회의 학부 멤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화학공학회에서 그 학부생들을 위해서 개최를 하는 가장 큰 대회가 케미카라는 대회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서는 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했는데 케미카가 뭘 하는 거냐면 화학 공정을 통해서 어떤 화학 공정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엘리펀트 투 스페이스 리액션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리액션을 해도 되는데 어떤 화학 공정을 하든 차를 굴려서 일정 거리만큼 가게 한 후에 정확하게 멈출 수 있게 하는 컨트롤까지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그 서로 경연을 하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 세계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게 되는데 아이케가 그 우리 학과에서 그 케미칼을 대표하는 팀으로 보통 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화학공학회가 이제 매해 그 11월 정도에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 본 대회에 나가서 저희가 17년도에는 우승을 한 적도 있고요. 18년도, 19년도에도 계속 그 우수한 성적으로 이 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부 동아리 활동이 있음을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네. 네. 저기 뒤에 손 드신 네, 안경 낀 여성분들. 네, 안녕하세요. 학과 설명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생화공에 입학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1학기 때 공업 유기화학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학과생 제한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과목을 들어보면서 학과가 맞는지 결정해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과 신청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학과가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혹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공업 유기화학 같은 그런 생화공 과목을 들으려고 했는데 학과생 제한이 걸려 있어서 못 들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 말고도 제가 생화공이 저한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충 그 전공
그 생화공이 전공인 학생들만 보통 수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사 시스템에서. 그래서 아마 수강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전공으로 딱 들어간 후부터 수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대신에 좀 새내기 분들은 이제 교수님한테 그 사인을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생화공이 어떤 과목인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듣고 싶은 과목이 있으시면 그 과목을 이제 그 서명을 받아서 수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추천하는 과목은 아무래도 생화공 환경화공학개론이 아닌가.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여기 앞에서 네 번째 앉아 계신 남성분. 네네, 방금 두리번 걸신 분이요.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회를 듣고 나니까 생화공이 생각보다 굉장히 생물화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들을 융합해서 배울 수 있는 과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혹시 그러면 이제 생화공을 학부를 마치고 나서 혹시 대학원을 갈 때 다른 과들 뭐 신조대과라던가 뭐 이제 이런 과들로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학부를 이제 만회하나 다른 과에서 마치고 박사과정을 생화공에서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옮기는 것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답변해 주실. 저기 당연히 그 학부를 저희 과를 나왔다고 다른 학과에 박사과정을 못 가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본인이 이제 골라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본 것처럼 바이오 트랙도 있고 머티리얼 트랙도 있고 또 저희 이제 주요 공정 트랙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호환이 되고요. 또 많은 경우에 또 화학과에서 저희 학과로 박사과정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학과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대에서 제일 기본되는 많은 과목들을 배우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스페시픽한 학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많이 걸리는데 굉장히 폭넓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공대 어느 다른 학과로 가든 저희는 우리 학과로 오면 좋겠지만 어느 학과에 가든지 간에 연구하고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앞에 그 질문. 좀 더 이 학과에서 정확히 뭘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뭘 배우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혹시 이 학과에서 지금 그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를 진행했던 중에 조금 의외인 것 같은 걸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더 그 이 학과에서 뭘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네, 여쭤봅니다. 그 질문해 주신 학생분 표정을 보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놀랄 것 같지 않아서 사실 좀 염려가 되는데요. 그 아까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의 익스트림을 다 찔러보면 거의 굉장히 놀랄 만한 연구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다른 교수님께 제가 전해드리고 일단 들어오셔서 봐도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딱 떠오르는 예가 없어서 그런데 뭐 끝나고 더 뭐 얘기를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 온라인으로도 그 질문, 그러니까 유튜브 스트리밍으로도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플라즈마를 활용한 기술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핵융합 관련 쪽은 아니고 플라즈마를 이용한 살균과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진로도 관심이 있는데 혹시 이 분야와 관련하여 더 적합한 학과는
생화공과 원양과 중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네, 플라즈마를 이용한 살균입니다. 네, 핵융합 관련 쪽이 아니고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한 살균이라고 합니다. 난감하네요. 네. 네, 제가 비록 이제 학부생이지만 답변을 해드리자면 그냥 두 개를 복전을 하시면 이제 아마 깨닫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 이게 더 적합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제일 현명한. 또 어차피 카이스트는 이제 복전이나 부전 뭐 이런 것들이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는, 비록 이게 흔하진 않지만 이게 딱 관심이 있는 분야시라면 그렇게 하는 편이 제일 현명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시고 계셔가지고 네, 이도찬 교수님이 이제 1학기 평점이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보시는데 혹시 아직 계시다면은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아마 조금 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제 하나 둘 스물스물 손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방금 그 남색 맨 뒤, 네, 그분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발언 기회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생명화학공학과가 이름에 생명이랑 화학이 들어있는데 화학은 생각보다 덜하고 생명은 그것보다 덜하는 것 같은 학과라서 혹시 이름 보고 생명이나 화학이 좋아서 들어오신 선배님들 중에 생각보다 수학이 많다던가 어려움을 겪으신 선배님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거나 적응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경험담을 듣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이 좋아서 들어왔는데요. 화학을 정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제 적응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게 해야 되니까 약간 세뇌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코딩도 정말 싫어해서 이제 전산과를 안 갔는데 되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근데 이제 매트랩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역시 사람은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화학 중에서 유기화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2학년 봄학기에 공업 유기화학을 들었어요. 근데 성적은 별로 저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화학이 좋아서 들어왔긴 한데 약간 아직 극복은 못한 것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질문 어디서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렇게 2학년 선배들이 나와서 이제 과목이 수학이 많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전필은 조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화학이 유기화학이 있고 물리화학이 있고 전기화학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뭐 나노화학도 있고 그래서 화학이 적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전필 과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학적인 여러 가지 사고 방식을 배우는 것 때문에 뭐 수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트랙을 3학년 때 가게 되면서 이제 뭐 화학이나 혹은 또 이제 바이오를 택하게 되면 저는 이제 바이오를 잘 모르긴 하지만 여기 굉장히 많은 바이오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바이오 수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학년 때는 좀 코어를 배우고 3학년 때나 4학년 때는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수학이 싫어서 이걸 어떻게 피해 다니지 이런 일은 사실 벌어지진 않아서 그거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걱정되면 나중에 저 찾아오면 제가 상담할게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음 질문이 저거 맞으시죠? 네. 그 생화공이랑 가장 많이 하는 복전 아니면 부전은 뭔가요? 그리고 같이 하면 좋은 이유는 뭘까요? 먼저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먼저 제 주위에서는 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를 복수공부한 친구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리튬이온 전지라는 쪽에서
약간 공통점이 존재하고요. 또한 반도체라는 측면에서도 그 전자과학 복잡한 친구들도 심심찮게 받고, 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코딩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사학과하고 복수 전공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신소재, 그다음에 화학과를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지금 신소재 복전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둘이 되게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전을 하게 됐는데 이제 생화공 과목을 듣다가 신소재 거를 들으니까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생화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메타 스케일의 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신소재처럼 이제 아토믹 레벨에서 다루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서 정말 그쪽 특히 배터리 부분이라던가 약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신소재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 생화공이 이름답게 조금 생물 쪽을 그 연구하시는 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생물 쪽을 복전하시는 분들도 본 것 같고, 화학도 비슷한 이유이고,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기 전자하고 전산도 같이 하는 추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네, 저분이 먼저 손들어 주셔가지고. 키노트 읽으신 여성분. 설명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화공에도 관심이 있고 생명이랑 화학 부분에도 관심이 있는데 아까 그 과목 소개해 주실 때 바이오 테크트리가 있다고 들어서 혹시 생화공이나 아니면 졸업생 분들 중에 그렇게 생명과학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화학과나 생명과학과에 진학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바이오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답을 드리면요. 사실은 저도 뭐 생명 취직을 얼마나 하느냐, 이거는 저도 잘 사실은 모르지만 생명화학공학과 나와서 생명 연구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사실 제가 뭐 연구하는 것도 뭐 이제 뭐 항암제 뭐 반응 예측이라든지 좀 더 이제 휴먼 바이올로지 쪽에서 실제 바이오 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생화공 왔다 그래서 화학하고 특히 생명 연구를 못하는 거냐, 이제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생화공에서의 생명을 하는 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막 휴먼 바이올로지를 하는 분도 계시고, 아까 뭐 고동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약물 전달 그런 분도 계시고, 이제 저희 뭐 코비드 19 뭐 PCR 검사하는데 그런 검사법 개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생물 이용해서 무슨 뭐 생물을 공장처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물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생화공에서 생물 연구의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저의 이제 히스토리 짧게만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여기 학부 석사 박사를 쭉 한 건데, 학부에서 석사까지는 생명과학과에 있었어요. 대학원 이제 박사 과정을 올 때 이제 여기 생화공, 그때는 화학공학과였는데 그렇게 전과를 한 거였죠. 처음에 입학했을 때 당시만 해도 생물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석사까지 하면서 조금 이제 흥미를 잃게 됐고, 박사 과정을 이제 공학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화공과로 와서 이제 생물공학 쪽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화학을 좋아한다, 생물을 좋아한다, 이제 화공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한데, 조금 근본적으로 내가
좀 더 자연과학 쪽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그 응용을 좋아하는 공학 쪽을 좀 더 본인이 원하는지를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학이나 생물이 좋지만 자기가 좀 더 응용 쪽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다 싶으면은 화공을 와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과를 옮긴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박사과정 때 그리고 옮기고 나서 생물공학을 하면서 정말 저는 행복하게 했어요. 제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조금 그런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 25년을 내다봤었을 때 공학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도 아까 뭐 복전이나 부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것도 추천해 보고 싶어요. 경영 쪽을 복전이나 부전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화공과를 졸업을 한 분들 중에 대기업의 CEO로 가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LG화학이나 뭐 여러 번 그 GS 칼텍스 이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공학적인 연구를 하고서 이렇게 CEO까지 올라가셨지만 그런 경영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지식들이. 그래서 그런 복전이나 부전을 원하신다 그러면 경영 쪽을 또 같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바로 옆에 검은 옷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아까 학과 설명회를 통해서 아까 고동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5년 뒤에는 배터리나 지속 가능한 뭐 에너지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학과 설명회에서도 뭐 화학과나 소재과나 전자과에서도 배터리나 에너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 제가 나중에 배터리 에너지 분야로 연구를 하거나 취업을 할 때 생화공을 졸업했을 때의 장점이나 또 다른 학과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굉장히 송곳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화학공학, 그러니까 뭐 배터리 연구가 재료과에서도 많이 하시고, 뭐 기계과, 전기과에서도 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학원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뭐랄까요, 유니크한 점은 우리는 화학 반응을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다룰 수 있는 과는 우리 과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안에서도 실은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케미컬 프로세스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거를 많이 만드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소재에서는 실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많이 개발을 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 반응을 이해하고 그거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것은 우리 과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배터리 연구가 실은 화공과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화공과 교수인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맨 뒤에 무슨 색깔이라 하면 좋을까요? 네, 베이지색 입으신 분이요. 혹시 생화공에서는 자체적으로 교환 학생이나 그런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화공 안에서 자체적인 교환. 생화공과 자체에 대해서 내에서 인턴십이나 교환 학생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평가에 대해서 질문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저희 학과가 갖고 있는 인턴십이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뭐 있는지 물어보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많은 경우에 이제 사실 졸업 연구 대신에 이제 현장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이제 화학공학이랑 관련된 회사에 다녀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환학생은 아마도 학교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뭐 DTU나 조지아텍이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교류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뭐 최근 2년에는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학교에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은 저희 학과에 뭐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그 학점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그 회사 쪽에서 써주는 양식에 따라서 그거를 내면 이제 저희가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 더 받고 Q&A 시간 끝내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거기 하늘색 옷 입으신 분.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Q&A 세션 끝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화학이나 생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선택하려는 과가 생명화학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특히 생명화학공학과에서 이렇게 머터리얼 트랙하고 신소재공학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손꼽 같은 질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학회도 가서 많이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요새 받은 여러 가지 질문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서 좀 더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케미컬 프로세스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하는 연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고분자라든지 신세적 에너지 같은 걸 하는데 사실 재료과에서 하는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재료를 합성하기보다는 그 프로세스를 어떤 머티리얼을 섞어서 혹은 블렌드를 만들거나 컴포짓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분자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케미컬들을 실제로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더 펀더멘털하고 좀 더 넓은 범위에 있는 머티리얼들을 다룰 수 있는 게 저희 장점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소재가 하는 연구가 저희가 하는 연구보다 안 좋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Q&A 시간 끝났으니 이제 네, 이거는 잠시 넘어가고 네, 이제 그 끝내고 싶은데 저희가 경품 출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품 출전 빠르게 하고 네, 빨리